자, 이번 시간에는 102쪽 하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중개라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납니다. 특히 주임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100% 출석입니다. 상임법도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서부터는 100% 출석입니다. 한 문제씩 나온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차만 하신 분들은 작년에 공부했던 민법책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임법의 전체적인 내용, 상임법의 전체적 내용이 지금 우리 인문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 세 가지.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주임법, 상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를 중심으로 인문서에 써놨으니까 그 공부를 합시다. 자, 순서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가로 102쪽 가로 1번에 보면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써져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대항력이 먼저 가장 기초적 개념이거든요. 대항력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104쪽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은 일단 성립한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서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우리 국민들의 주거생활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말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집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집을 임차해서 사시는 분도 꽤 많아요. 남의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우리 민법 시간을 공부할 때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채권은 물권보다 힘이 약하다 그래요. 비리비리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면은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로는요,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인께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한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고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임차권은요, 힘이 약해요. 비리비리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임차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이 힘이 약하니까 비리비리하니까 결국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매우 불안합니다. 안 되겠다.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막강한 물권적 효력을 줘버리자. 대항력도 줘버리고 우선변제권도 줘버리고 최우선변제권도 주자. 그래서 주택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규정이 있어요. 당연히 주임법은 민법의 임대차 가지고는 주택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니까 민법의 임대차는 너무 힘이 약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주임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개념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지금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얼마? 보증금 1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어요. 자, 이때 민법의 임대차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흔히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뭐 이렇게든 말하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지금 임차인은요, 원칙적으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뀐 집주인 우리 A 보고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으라? 나는 몰라. 갑한테 받으라. 그래서 이 주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에는요, 악의 집주인을, 나쁜 집주인을 만나면은요, 완전 곤란합니다. 예? 어느 날 집 팔고 도망가 버리면은요, 임차인은 매우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을 가지고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물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하자고 하면 임차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지금까지 동의를 안 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자가 비록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매매로 바뀌었어도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간이 만료됐어도 보증금을 안 빼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대항력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안 빼주면 안 나간다. 이 두 가지가 대항력의 핵심입니다. 자, 막강한 물권적 효력은 대항력을 줬어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만 갖추면, 인도는 말 그대로 이사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주민등록은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자, 그렇다면 막강한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줍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대항요건 요소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늦은 것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늦은 것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5월 1일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5월 3일이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5월 4일 0시 땡땡에 발생합니다. 또는 거꾸로 인도가 5월 3일이고요. 주민등록은 4월 29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발생해요? 5월 4일 0시 땡땡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늦은 것 다음날 0시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입니다. 인도 부분은 사실상 공시 기능이 약해요. 언제 이사 왔는가는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회 일반에게 공시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바로 전입신고예요. 네? 전입신고는 언제 들어왔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입신고된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둘 중에 늦은 것 다음 날 0시서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나요? 매매로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주택임대차보법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아예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A씨는요, 을한테 권리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나요? 증여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시면 돼요. 뭐로 바뀌었나요? 상속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집주인이 매매나 증여나 상속 등등으로 바뀌면은요, 대항력만 가지고도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항력권을 갖췄어도 선순위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선순위 담보물권 등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담보물권 등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요. 일반 매매에서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집주인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안 했어도.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요,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물권 등보다 만약에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느리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순위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구분하셔야 돼요. 매매나 증여 등으로 집주인이 바뀔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No problem. 바뀐 집주인한테 자신의 권리 주장하시면 돼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안 주면 안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대항력을 갖췄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담보물권자하고 관계를 따져보셔야 돼요. 선순위에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대항력권을 갖췄어도 늦으면 없어요. 근데 그 담보물권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자, 봅시다.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봤어요. 1번이 저당권입니다. 1번이 저당권이에요. 2번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라고 해볼까요? 3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라고 해볼까요? 1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왔고요. K라고 하는 분이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K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K가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은 저 집은 얼마 정도면 좋겠느냐. 그래서 K가 3억에 입찰표에 3억에 기재를 하셨어요.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됐어요. 자, K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대금이 지금 3억 나왔죠. 3억 나왔으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3억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3억 원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설정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만약에 인수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말은 자신의 임차권을 K한테 주장할 수 있다. K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양반은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양반은 K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도 보증금 1억 원을 안 해주면 안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A가요, 보증금 1억 원 안 주면 안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K는 그때 법원에 3억 내고 나중에 1억 원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결국은 K는 얼마에 사는 꼴이 되냐면 4억에 사는 꼴입니다. 법원에 낸 돈 3억, 나중에 임차인 A를 내보내는데 1억 들어가요. 결국 4억 원에 사는 꼴이 돼요. 오, 시가보다 더 비싸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만약에 A가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느린 임차인이 인수가 된다면 이자는 3억에 쓰지 않을 거예요. 3억에 쓰겠습니까? 금액을 낮췄어야 될까요? 나중에 원래 내가 3억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 부담 1억 원을 감안해야 되니까 2억에 쓸 거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각대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2억 나왔어요. 2억.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 3억 원이라고요. 돈 다 회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지금 누가 좀 억울하냐면 저당권자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요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어요. 근데 그때는요 임차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자가 인수된다고요. 인수되는 바람에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추가 부담을 감안해서 3억을 쓰려다가 낮춰서 2억에 썼어요. 그러니 매각대금 2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1억을 회수하지 못해요. 저당권자가 억울해요. 자, 따라서 저당권자는 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죽어라. 너가 인수되는 바람에 3억 쓰려고 했다가 걔가 2억 썼다. 너가 인수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다? 내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다. 임차인아, 너는 내가 등기된 저당권자에 내가 있는지 알고 들어왔잖아. 그 위험은 너희가 감수해야 돼. 네가 인수된다는 건 결국 내가 손해본다는 이야기야. 나보다 시간이 느린, 저당권보다 시간이 느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너는 죽어야 한다. 너가 K에게 대항할 수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K가 3억에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영순위에 가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저당권자가 자기보다 시간이 빠른 임차인한테 죽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저당권자 너는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담, 그 리스크를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 위험은 네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때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있어요. 앞서. 이때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때의 임차인은 K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을 갖췄다고 무조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항력을 갖췄어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과의 관계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선순위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의 개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임대차에서 대항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막 써놨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핵심이에요. 제일 이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종류, 성립 요건, 발생 시점 한계 등등을 써놨어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읽으시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제 설명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써내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갑니다. 102쪽에 가서 보면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대항력으로 임차인을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면 좀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아까 제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낙찰자 K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조정할 수 없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근데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K가 그 뒤에도 권리관계가 몇 개 줄레줄레 있습니다. 자, K가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K가 얼마를 쓰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쓰려고 했어요. 만약에 매각대금이 5억 나왔어요. 5억. 네? 그렇다면 선순위 저당권자 3억, 그 다음에 임차인 1억 무난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임차인이 1억 회수를 못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저 K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K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라.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라.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가라.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찾아서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증금을 못 찾아서 나가니까 문제라고요. 그렇죠? 보증금을 못 찾아서 나가니까 문제. 왜 못 찾아요? 지금 보증금 채권은요. 일반 채권입니다. 배당 순서 몇 등일까요? 꼴등. 예? 배당 순서 몇 등? 꼴등이 꼴등. 예? 물건 다 배당받고 그 다음에 또 뭐 공과금 다 배당받고 그렇습니다. 맨 꼴등이에요. 일반 채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집에 채권자들이 드글드글 할 거라고 말이에요.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문제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줄까? 배당 순서를 꼴등으로 보내지 말고 마치 물건이 저당권처럼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줘버리자. 다시요. 원래는 배당 순서가 몇 등인데 꼴등.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마치 물건이 저당권처럼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막강한 권리입니다. 예? 물권적 효력인 우선 변제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변제를 주장하시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시고요.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확정일자 도장이라고 하는 건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도장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면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지를 포함한 전체 매각 대금으로부터 선순위보다는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필요해요. 자,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잡아서 그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뭘로 잡을까? 인도일을 기준으로 할까?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할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할까?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하나 찍어주자.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확인하는 도장,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장이 찍어진 다음서부터는 당사자 담합에 의해서도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보증금을 손댈 수 없게 하자. 왜냐하면 담합에 의해서 날짜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액을 또 담합할 수 있거든요.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도장이 찍어지면 세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장을 누가 찍어주느냐? 법원 등기과 등기소에서 찍어줍니다. 그런데 법원 등기과 등기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도 위임했어요? 공등사무소, 공정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 누구한테도 위임했어요? 동사무소한테도 위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확정일자 도장을 어디 가서도 찍을 수 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도장,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시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우선 변제권은요, 언제요? 모두 다 갖춘 날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모두 다 갖춘 날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의 요소. 자, 우선 변제 요소가 뭐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세 가지를 다 갖춘 날, 다 갖춘 때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5월 1일 날 이사하시고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시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 도장도 찍으시고 5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고 5월 1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고요. 5월 1일 날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담보물권자하고 관계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대항력이 있나 없나 판단해 봅시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5월 2일 0시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5월 1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 같이 했거든요. 그럼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입니다. 자, 5월 1일 날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선순위니까 이때는 대항력은 뭐라고 해요? 없다.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도장도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도장 자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이때 주의하실 게 도장 자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도장 자체의 효력은 도장을 받으면 그날 즉시 발생합니다. 다시요. 대항력은 둘 중에 늦은 것 다음날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도장 자체의 효력은 도장을 받은 날 그날 발생하는 거예요. 그날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장의 효력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때 발생하니까 자, 빨간 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다 갖춘 때는 언제예요? 5월 2일 0시에 발생해요. 자, 따라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5월 1일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얘가 우선변제 받아요. 밀리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4월 28일 날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오케이. 그럼 대항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춘 그 다음날 0시.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 4월 29일 0시에 발생합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점이 5월 1일이에요. 얘가 선순위예요, 선순위. 따라서 이때는 뭐라고 해요? 대항력이 있다. 이해되세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어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하시면 돼요. 네?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장 자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도장 자체의 효력은 도장을 받으면 즉시 발생해요. 도장을 받으면 5월 1일 날 도장의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모두 다 갖춘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모두 다 갖춘 때는 4월 29일, 5월 1일. 뭐가 더 늦어요? 5월 1일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어. 배당 순서를 따질 때는요. 5월 1일 저당권하고 5월 1일 날 우선변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앞설까요? 저당권이 앞설까요?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까요? 이때는요. 동순위. 예? 동순위입니다. 자, 얘도 5월 1일이고 우선변제권 얘도 5월 1일입니다. 똑같은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5월 1일이어도 등기가 있는 것들은요. 똑같은 날짜에도 등기가 있는 것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위번호 이런 걸로 우열을 가려줘요. 근데 이 경우는 등기가 있고 얘는 등기가 없는 거예요. 얘는 등기가 있고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가 말입니다. 이때는 동순이에요. 따라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하는 겁니다.
안 분배당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로 한번 봅시다. 4월 20일 날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먼저 찍었네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5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5월 3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예?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늦은 것 다음날 0시니까 대항력은 언제요? 5월 3일 0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3일 날 저당권이에요. 이 경우는 5월 3일 날입니다. 그래도 대항력이 있어요. 왜요? 저당권은 5월 3일 날 설정인데 등기소문은 9시였는 걸로 봐요. 9시. 근데 이 경우는 5월 1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그 취지상 5월 3일 0시가 되면 즉시. 0시가 되면 즉시입니다. 즉시. 0시가 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선순위가 되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은요,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도장 자체는 4월 20일 날 찍었어요. 그럼 20일 날 도장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은 다 갖춘 데 발생하니까 언제요? 5월 3일 날 0시고 얘는 9시예요. 그렇죠? 따라서 경매로 넘어갔다. 누가 우선 변제 받느냐? 둘 중에 얘가 우선 변제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 개념을 제가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03쪽에 가서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표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 중에 우선 변제권에 관한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후순위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주택임대차보법은요. 주택임대차보법은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다시요. 주택임대차보법은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따라서 주택인가 아닌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택이 아니라면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주택인가 아닌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더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 법에 있는 내용에 반해서 둘이 특약을 했는데 그 특약이 주임법의 내용에 반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에요. 그때는 무효예요.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때 임차인은 일단 자연인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죠? LH공사, SH공사 같은 지방공사나 또는 중소기업법인은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법은 주택이기만 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보증금 5억에 산다, 10억에 산다, 20억 산다, 100억에 살아도요. 주택이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만 상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7억짜리다 그러면은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민법의 임대차로 해결을 보셔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도 상임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자신의 보증금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보다 후순위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변제권에서 우선 변제 개념이 주택의 매각대금은 물론이거니와 주택의 대지, 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을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대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저는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같이 넘어갔어도 대지 매각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변제를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발생 시기는요, 언제 발생한다고요? 모두 다 갖춘 날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 선순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일정액을 초과할 때는 권리 취득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써졌죠.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만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돼요. 서울에서 제가 호프집을 하는데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월세가 얼마냐면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요. 주택임대차하고는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하세요. 100을 해서 환산보증금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따집니다. 그럼 2억 원 플러스 월세 300만 원 곱하기 100, 그 결국 얼마에 5억. 서울에서는요. 4억 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만 상위법의 보호를 받아요. 5억은요. 4억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민법의 임대차로 해결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분은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입니다. 이 양반은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요. 상위법에서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확정일자 도장을 찍었어도 이 양반은 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양반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를 넘어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를 넘어도 상위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권리금 규정, 갱신요구권 규정 이런 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변제권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하고 비교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또 스토리가 또 있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변제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최우선 변제 그리고 나머지 경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